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이재경 회장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연구 용역 주제이자 오늘 발제 내용은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디지털 레플리카는 조금 익숙하지 않는 용어일 수도 있지만 아마 딥페이크라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좀 어떻게 보면 혼재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좀 자주 쓰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디지털 레플리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련 입법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용어가 혼재될 수 있으면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그 두 가지 주제에서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연결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루게 될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퍼블리시티의 좀 디지털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디지털 레플리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디지털 사이버 내지 디지털리 이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그 K 콘텐츠에서 이렇게 레플리카 형식의 그런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디지털 레플리카 먼저 정의를 보겠습니다. 해당 인물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별도로 새롭게 창작된 표현적 음반 또는 시청각 작품 내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도창적인 컴퓨터 생성 전작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되며 합리적인 관찰자가 그것이 해당 인물의 실제 공연이라고 믿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을 얘기한다.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실제 뭐 셀럽이 됐든 아니면 실제 그냥 일반 인물이 됐던 착각할 만큼 정교하게 구현된 걸 얘기하는 거죠. 2021년도 뉴욕주의 퍼블리시티 관련된 법령에서 이런 정확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지털 레플리카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딥페이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관리하고 한편으로 보호하고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뭐 많은 그런 딥페이크 컨텐츠를 갖겠지만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다 AI를 통해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오바마가 나온 것들로 착각을 하게 되면 막상 이 네 가지 이미지 중에는 오바마가 실제로 없습니다. 다시 오바마의 기존 이미지를 이런 AI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인데 우리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뭐 오바마다 실제 이 오바마를 찍은 모습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갈 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딥페이크라는 그 용어는 아시다시피 좀 부정적인 그 뉘앙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약인가 아니면 독인가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딥페이크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양성적인 측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물이라든지 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주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입법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도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2021년도 유럽의 발간 보고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문체부에서 국립국어원의 2025년도 버전을 보면 새로운 용어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그 디지털 레플리카랑 이제 중복되는 요소가 많습니다만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으로야 뭐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 머신 러닝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딥 러닝 두 가지의 기술을 포함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미디어를 중첩 가공해서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 또는 합성된 그런 오디오 시각 미디어를 얘기합니다. 이런 용어가 나온 건 그야말로 이제 딥러닝과 페이크라는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합성하고 있죠. 페이크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기가 쉽지만 어떤 의미로는 이제 진짜가 아닌 것을 마치 진짜처럼 구현한다는 그런 측면들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이 정책적인 필요성, 입법적인 필요성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등장한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랐을 거예요. 2023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할리우드에서 웬만큼 하면은 조합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지 않는데 파업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조합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얼굴 음성으로 배우를 대체하지 않도록 그 보상을 요구하면서 파업 시위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 배우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또 수익원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응해서 대기업 스튜디오 제작자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초상권을 쓰게 된다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당신네들의 그 동의를 받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파업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양측에서 이제 팽팽하게 여러 가지 심지어 작가 조합들도 같이 또 파업을 했어요. AI를 통한 시나리오 만들지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를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이제 스트리밍 수익의 일정 비율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배우 조합에서는 2%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거 대신에 그 중간에 이제 타결점으로서는 연간 4천만 달러로 그냥 타결하자라고 해서 일단 2023년도 파업은 그나마 일단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OTT가 주도를 하는 시대에서 이제 스튜디오의 이제 목소리가 점점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고 또 AI의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현실화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다면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또 디지털 초상권 관련돼서 배우 측의 또는 작가 측의 요구사항과 이제 제작자 측의 요구사항 또 희망사항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케이스는 아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레이크,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힙합 아티스트, 또 위켄드도 마찬가지죠. 아마 젊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뮤지션인데 고스트 라이터라고 하는 무명 아티스트가 어떤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드레이크랑 위켄드의 그 랩 내지는 보컬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막상 그 두 사람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사용해서 마치 두 아티스트가 실제 녹음 내지는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얘기가 착각할 정도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곡은 스포티파이를 포함한 여러 음원 플랫폼에서 업로드 돼가지고 1,500만 원, 또 60만 원에 이렇게 재상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당 곡 삭제를 요청했습니다만 뭐 그냥 단순한 해프닝에 끝난 게 아니겠죠. 언제든지 이런 곡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곡이 나올 때마다 이 제작 내지는 그 권리자 입장에서 그거를 삭제한다기보다는 어떤 조치 내지는 가이드라인, 더 나아가서 입법, 또 강력한 페널티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로서 또 배드버니라는 또 뮤지션의 여러 가지 그 특이한 음색 또 래핑 같은 거를 모방하는 플로우 GPT의 제품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형태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작년 정도에 또 한번 기자회견까지 했었죠.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신 뭐 송은이라든지 뭐 유명한 이제 스타들의 목소리, 모양, 그 초상, 실제로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오는 광고들이 많이 등장했죠. 뭐 또 유명 기업인들이 어떤 고수익 주식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추천하는 그런 이른바 이제 주식 리딩강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런 광고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 유명인을 사칭했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유명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 이런 광고 나온 적도 없으니까 우리를 사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일들이 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체로 딥페이크에 있어서 이제 그림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막상 딥페이크가 또 안겨다주는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례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행인에 따라서 이 눈을 맞추는 첨단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자 아동 찾기 캠페인을 저렇게 거리에 빌보드에다가 띄워놓고 저 얼굴에 그 어떤 그 기술을 구현한다면은 행인들의 눈에 맞춰서 실종한 사람들과 동일한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식단하는 그런 기술까지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조금 더 발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앤디 워홀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출시된 적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인이 된 앤디 워홀이 실제로 나와서 이런저런 기자회견 내지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앤디 워홀이라는 하나의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앤디 워홀의 모양을 그냥 가짜로 구현해낸 거죠. 하지만 이제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훨씬 더 실감나게 앤디 워홀의 생애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비롯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말라리아 퇴치 관련된 캠페인을 당연히 이 사람은 아마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힘들지만 AI 기술을 통해서 데이비드 베컴의 얼굴에 이 입모양 목소리까지 해서 각국 여러 가지 외국어로 캠페인을 그런 전개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또 딥페이크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유명한 뮤직비디오 또 유명한 어떤 영상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또 유명인들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명인들의 표상권 내지는 이미지 사용을 이제 허락하면은 그 사람네들이 뭐 도슨트 역할을 한다든지 무슨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서로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레플리카의 긍정적인 사례도 우리가 보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각국의 입법 사례를 보게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지식재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한다기보다는 세계적인 입법 추세를 보고 우리가 좀 거기에 발맞춰서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없고 뒤쳐져서도 안 되고 또 발맞춰서 가야 되고 저희가 하는 영역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 우리 현실의 실정에 맞는 그런 입법을 제안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 입법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된다 그렇게 추세를 맞추고 가다 보니까 해외 입법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루이지애나 그다음에 뉴욕주에서 각각의 이제 이 디지털 레플리카의 내용들이 이제 법에 편입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각 주법에서 일단 이 디지털 레플리카의 정의를 하고 그래서 디지털 레플리카가 규제 또는 관리되는 대상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정의 규정, 데피니션 규정은 결국 이런 각 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디지털 레플리카로 간주되지 않은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목소리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을 모방하거나 시뮬레이션 한다 하더라도 다른 소리들을 넣은 경우들은 뭐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이라든지 그런 예외 조항이 지금 현재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기술적인 그 구현하는 그 레벨에 따라서는 또 그 레벨 그 예외 조항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디지털 레플리카로 보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내용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명시적인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모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 이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디지털 레플리카도 퍼블리시티 관련된 영역의 하나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정의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관련된 그 입법을 한다면 아마 뉴욕주 법에 기초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른다면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만 이제 면책 사유로서 이제 해당 인물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크레디트에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경우를 면책 사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 의한 보호는 사망한 공연자에게만 제공하고 있고, 일단 생존 공연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보호를 일단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추후에 입법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입법이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외모와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 이거를 이제 명백히 하고자 하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단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크게 뭐 달라진 내용이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 줄에 나왔습니다. 풍자와 패러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딥페이크 내지는 디지털 레플리카의 기술이 또 하나의 면책 사유로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해당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해당하는 관련 분쟁 사례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풍자, 패러디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딥페이크 기술이 어느 정도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퍼블리시티 일반론, 이거 좀 빠르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참 오랫동안 봐왔던 내용이긴 한데, 해외 입법 내, 외국의 입법 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참고자료 봐주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신문법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 다 아시고 계십니다. 95년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이휘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불거졌고요. 하지만 지금 뭐 재산권을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 따른다면 아직 명시적으로 성문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변호사 실무가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각종 표준 전속 계약서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입법보다는 실무에서 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속계약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퍼블리시티권을 벗어나서 이제 그 이상으로 AI와 관련된 이제 디지털 레플리카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이제 포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다음에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전속계약서는 제대로 아직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앞으로 좀 더 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분쟁들이 몇 개 발생하다 보면 그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된 내용까지도 전속계약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에 대한 피해 대상은 셀럽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그 논의가 점점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의 필요성,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확대되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이제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데,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금전적인 구제,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고 썼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배상해라,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사전적으로 또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런 조항을 통해서 손해배상,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입장이 아니지만 이제 아마 형사처벌까지 가야지 이런 보호가 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책임에 대한 논의는 뭐 향후 좀 더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좀 민사 책임 수준에서 그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제수단, 결국 이제 현행 법률에서도 이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구제수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제방지법에도 나와 있고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한 법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성폭력 특례법. 이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입법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탐욕에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저거 해서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명백하게 디지털 리플리카에 대한 그 워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는 이 조문을 통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중재 피해 구제가 하는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해갖고 거기서 이제 사람 초상, 숙명, 음성에 대해서 구제 절차 얘기하고 있고 물론 사망 후 30년 지났을 때는 구제 절차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퍼블리시티 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건 이제 가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 중인데 아직 비공개되는 상황이고 그냥 논의만 되고 있고 아마 여기저기 회의 다니신 분들께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아마 퍼블리시티 보호 관련된 일반법이 나온다면은 디지털 레플리카에 관한 내용까지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뭐 구체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도 법무부 입법 예고안에 보면은 인격 표지 영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항을 통해서 퍼블리시티권, 더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레플리카에 관한 내용까지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후적인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처럼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어서서 사전적으로 침해 제거 내지 예방 청구권까지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2021년도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이제 저작물의 그 보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발의안으로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딥페이크 관련해서 해외 입법 및 조치들이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에서 지금 현재 기술을 개발해서 딥페이크 추적하고 식별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트가 AI 활용됐을 때 사실 표기해야 되는 부분. 구글에서는 지금 딥페이크 활용해가지고 음란물 변경 생성하는 그런 광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자에게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EU에서는 지금 AI법에 관한 기본적인 제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그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투명성으로서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 것을 공개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해서 60일 전부터 이런 기만적인 음성 영상 배포 금지하고 있고 이 내용은 우리나라 지금 뒤에 보시는 공직선거법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EU 입법에 아까 앞에서 본 내용이랑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입법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고요. 자, 국내 입법을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뒤에 보시는 AI 그 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몇몇 가지 의무 내용을 제외하고는 통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개별 입법 또는 정부 개별 부서의 조치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기부 같은 경우에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범죄법에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표시 의무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현재는 굉장히 진전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SK 같은 플랫폼에서 굉장히 가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악의적인 선거 딥페이크 사용 방지 등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이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좀 더 실효적인 내용들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만 이렇게 가중 처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봐주시고요.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선거라는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또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그리고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I 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고지에 대한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술성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입법 시도를 종합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입법만으로도 뭐 상당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외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입법 상황을 지켜본다면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호기간에 대한 논의, 과연 어디까지 보여야 되는가. 상속성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단순히 디지털 레플리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퍼블리시권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고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되도록 이제 새로운 입법이라기보다는 기존 법률에서 내용을 좀 추가하는 게 좀 더 간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개정들 적어도 너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입법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제 생각성을 우리가 중시한다면 단순하게 개인의 초상들을 활용한 그런 AI 딥페이크 또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상장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법상으로 이 모든 내용을 규제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정경쟁 방지법도 이 재산적 권리 보호에 더 큰 비중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부정경쟁 방지법도 큰 툴에서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은 아직 그 입법 자체가 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외국 입법례들을 종합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한 또 구제 가능한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